네, 금요일의 인기 코너 원의 마스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54만 요정. 박진영도 놀랐다. 아이, 뭐 요정까지는 아니고요. 요정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도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한 모드로 저기 바깥에 하고 다른 태도네? 때로는 표리부동해야 됩니다. 정치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표리부동은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다. 네. 지난주에 54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박진영 덕이네. 박진영 덕이에요? 예. 아니 저기 철근을 구워 삶아 드시는 육봉달. 예, 하여튼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잘해서 원의 마스다 100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진짜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예. 하여튼 두 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을 공천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 김성동 전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고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또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또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 달짜리입니까? 그럼 마사지 하는 김철근의 예측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마사지 하는 거겠죠. 마사지다. 예. 네. 왜냐하면 하도 이게 반발이 심하니까 이게 확실히 정치는 모르긴 모르나 봐요. 네. 왜냐하면 룰을 정한 지 하루도 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룰 정하고 오늘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룰이 본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최초로 시스템 그렇죠. 공천을 하는 시스템 거다. 공천을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다음 날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손들어주는. 네. 그 현장에서 다 네? 나가버리고 막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격분하고 막 당협위원장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사실 이제 그렇게 깜짝 뭘 하려면 사전에 해당 당협위원장한테 양해도 구하고 사실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물론 반발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김성동 전 의원님이 네. 굉장히 양반이셔서 그거 엄청 차분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하신 겁니다. 네. 예, 아버지가 김수환 국회의장이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집안에서 그래도 굉장히 내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반발한 거지. 김철근이었다면? 난리 나는 거죠. 판 다 뒤가 없는 거죠. 박진영이었다면? 저는 난동 피우죠. 난동의 정도는 난동의 정도는 비닐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시스터 공천인데, 시스터 공천? 네. 네. 시스템 공천인지 오해한 거야.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김경률 씨가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무슨 백이죠? 샤넬도 아니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디올백. 디올백 이야기를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천 바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밖에 난 거지. 네. 그러면은 시스터한테? 그렇죠. 예. 시스터한테 눈밖에 났네. 예, 시스터 공천인데 이게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영어 발음도 잘하는데 시스터 공천인데 예. 그걸 자기가 바지 사장인데 진짜 사장인 줄 알고 내가 한번 공천해 볼게. 김경률 못 지네. 그다음 또 저기 누굽니까? 인재영입 1호 박상수 씨. 네. 그분도 사실은 한동훈 팬클럽 출신이잖아요. 최근에 그거 아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팬클럽과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간에 마찰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터. 시스터가 붙었어. 그렇죠. 네. 팬클럽 간에. 네. 그래서 이제 마찰이 있어가지고 다 이게 얘기한다는 거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바지로 왔지만은 갑자기 바지 속에 없던 근육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권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 그럼 한동훈의 욕망이 커지는 중. 욕망이 생긴 거죠. 사실은 이거 내가 해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나 잘 마무리해. 이 정도였는데 와서 보니까 지지율도 올라가고. 나도 대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욕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준석 대표의 욕망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성공하는 것에 신당이 자리 잡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은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는 더 큰 목표 세워. 그렇죠. 빨리 끌어내리고 내가 빨리 가야지 이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는 욕망이라 그러고 그래도 이준석 대표한테 권력 의지 이렇게 표현 좀 그건 해줘야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정치를 욕망의 경연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욕망의 경연장이다. 네. 아니 근데 그 사실은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좀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은 한동훈 워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거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예? 그 당협위원장들의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그 원희룡 전 장관 개항 얘기했잖아요. 그 개항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거기도 사전 양해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김성동 거기도 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그러죠.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컷오프는 얼마 하고 그다음에 10%에서 30% 사이에는 마이너스 20% 감점하고 네. 예? 3선 이상하고 마이너스 15% 감점하고 그렇게 하고 네. 사실은 막 포장을 해놨는데 그 공천 룰을 보면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경선을 했는데 그 경선 결과는 전체의 40%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당 기여도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면접 점수 뭐 이런 게 60점이에요. 아 그런 거 다 합치면은 그 윤심 공천, 한심 공천 하게 되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들이 예. 나는 거기 안 걸리겠지. 이러고 지금 애써 위로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김철근 총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 그대로 영남 중진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예. 요대로 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요대로 하면은 대충 살아날 거라고 그러던데 영남의 현역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다 살아나 이러던데. 그게 40%만 그러니까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애써 예. 의미를 축소하겠죠. 전체 100 중에 예. 경쟁력 조사가 40%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럼 나머지 60% 가지고 예. 뭘 좀 할 수 있겠네. 나머지 60%가 전부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주는 거죠, 점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윤심 공천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저는 뭐 거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봐요. 탈당자들이 많아져서 개혁신당으로 가요? 뭐 땡큐죠. 이삭죽 기당. 이삭줍기당.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네. 그 말도 뭐 동의합니다. 아니 막 근데 이게 또 사회당 정부의 장관이었어요. 네. 우리는 이게 이제 농담삼아 쉽게 이야기했지만 여차하면 이게 법률적 소송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소송.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윤심 공천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규정상에 당 지도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여 누구누구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막 40%라는 것을 비율을 넣고 절차가 형식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게 포장하는 이유가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절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서 손들어주면 공천됐습니다. 네. 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네. 행정소송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기 그 경선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웃겨질 것 같은데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자객 공천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처음부터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희룡 장관이 그 계약을. 그렇죠. 예. 아니 원희룡 장관도 확정된 게 그 전날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전날 얘기다. 네, 하루 전날 저녁에 네. 전화로 얘기가 됐다.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도 네, 비대위원. 발표 전날 저녁에 얘기됐다. 다 하루 전날 얘기해 주는. 뭐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룡 장관은 뭐 자객 공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격지원 너무 시끄럽잖아요. 자기가 몰래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자객치고 너무 시끄러워. 자격지원 너무 시끄러워. 네. 점령군 공천 네. 또는 점령군 뭐 공천. 밴드웨건 공천. 네. 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해서 출마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비례대표 간다, 뭐 불출마한다, 뭐 여러 설들이 있었잖아요.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이 지역구가 네. 내가 국회의원에 했으니까 그냥 출마해야지 이 정도밖에 생각이 없는데 네. 옆에서 그냥 만들어낸 건데요. 그리고 또 뭐 무슨 대전 명룡대전 그게 대전이 아니야. 여론조사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그게 무슨 대전이요? 얼마나 나요? 한 20-30%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왜냐하면 법률적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냥
오나 안 오나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예, 예. 누가 오든. 예, 급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재명 승. 네, 네. 뭐 성할 것도 없다. 할 것도 없죠. 그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요, 원희룡 장관이. 갈 데가 없어. 아니 생각을 데가 해보세요. 없어. 121석의 수도권 중에 서울, 예. 경기, 인천인데 예. 서울은 강남 정도 있고 경기도는 정말 듬성듬성 4개 내지 5개, 인천 한두 개 될까 말까 이런 곳인데 네. 그렇다고 강남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수도권에 가봐야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왕 떨어질 거면 이재명하고 붙어서 떨어져야지. 그렇지 스토리를 않습니까? 만들려면. 그럼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네. 떨어져도 좋고 이기면 더 좋고 네. 하는 곳은 이재명하고 붙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아 그럼요. 그래서 결국 갈 데가 없어서 간 것이다. 양평 가도 되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마무리를 위해서. 굳이 양평 가도 되는데 양평 그렇지. 안 양평 가도 가고. 됩니다. 네. 네. 양평 강추합니다. 양평 강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보면 어제 나온 보도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견제하는 듯한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또 김경률 회계사 계속 발언 수위 높여갑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 말을 못 하고 있다 우리 당이. 그리고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또 걱정 무슨 걱정이 저기 조사하고 사과하라는 건데 그렇죠.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마사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대통령실 또는 뭐 당이 건의하는 식으로 김건희 특검을 4월 총선 이후로 네. 하자. 그럼 수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민주당이 봤습니까? 네. 안 봤죠? 당연히 안 받겠지. 네.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게 민주당의 선전선동이고 악법이다. 네, 네. 이런 거라면 4월 이후에 하자는 건 결국은 선거를 위해서 4월 이후에 하자는 거 아니야. 네, 그거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그러네. 아니 근데 어제 열린 의총장에서 네. 윤재호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이건 명백한 공작인데 공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명품백 받았냐 안 받았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가서 휘둘리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하태경 의원이 아니 지금 수도권 선거 망칠 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선거 망합니다 라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의총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간 보는 거죠. 본다.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까지 물러나 줄 수 있는지 네. 한번 슬쩍슬쩍 이 잽을 던져보는 겁니다. 저는 근데 우리 김철근 총장님 예측에는 동의하지 않고 어느 시점 가서 네. 제의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부결시킨 다음에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때 했던 것처럼 한번 저기 TV에 나와가지고 네. 저는 이제 자숙하고 있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쇼를 한번 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계속 안 나와요. 네덜란드 순방 이후로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화면에서. 이게 보면요 네. 물타기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김경률 씨도 뭐 시원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뇌물 받았으면 사과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뇌물 받았으면 조사받아야죠. 네. 조사받아야 되는데 사과하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대고 제가 대놓고 김경률을 동원해서 들이받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김경률을 동원해서 적당히 계속해서 수렴하고 물타기하는 과정을 가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대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물타기용이지 뭐 네네. 실제로 들이받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 라는 얘기를 건넸을 거다. 원래 사회생활이 그래요. 사회생활이 그래요.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서 저기 이수석 대표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우리 김철근 총장님한테 네. 이 대표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근데 진짜 그래. 네. 진짜 이 카메라 꺼지면 바로 태도가 바뀌어. 표리부동해야 됩니다. 표리부동. 아니 근데 실제로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시중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런 여론을 제 음성을 통해서 다 나타났다 이런 뿐이지 어떻게 이게 제 생각이겠습니까? 국민들 생각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지금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준이 했다는 네, 거죠. 김경률 회계사가. 뭐 국민들이 감성 돌아섰다고 한
걸 느꼈다면 여당의 비대위원이 그렇게 평론가처럼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을 해야 된다. 아,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거 안 하면 선거 못 한다. 하고 대통령실에 세게 얘기하고 당 분위기도 바꾸고 네. 그런 일을 하라고 비대위원 시켜놓은 거지. 마포구에 출마하라고 시켜놓은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냥 립서비스 수준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70%가 네. 특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이. 그다음 거기에다가 그 특검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네. 결국은 영상이에요. 디올백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부인이 돼갖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 영상에 나온 건 저것뿐인데 더 있는지 의혹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걸 어물쩡하고 그냥 넘어간다? 네.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영상이 명품백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품백 받은 거 1번. 2번 뒤에는 그 신라 면세점 봉투 들고 서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앞에 샤넬 화장품 받은 거. 네. 이게 세 가지 받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화 통화하면서 금융위원이요 뭐 어쩌고 얘기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네. 인사 개입. 네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아 우리 목사님 저하고 한번 크게 남북 관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에?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V0라고 하잖아요. V0. V0? 예. V1도 아니고 V12가 아니고 V0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명품백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공작이야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시발점이 되는 건데요. 국정농단하고 좀 뭐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만 이제 대통령 영부연의 지위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법률적인 지위는 없지만은 관행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또 국가 원수예요. 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부인에 대해서 어떤 이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인정해 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실제로 국정농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영부인 지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배우자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퍼스트 젠틀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여성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래서 배우자에 관련된 법률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 네. 다음 국회에서는 제정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상 공인이자 최고 권력자의 가장 가까이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네. 그 부여된 법률적 지위에 따라서 예산도 쓰고 사람도 투명하게 네.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요 관행적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게 그 네. 제2부속실에 사실상 예산과 인원을 주고 거기에 사실상 통제 또는 관리 또는 그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전부 국민께 보고 네. 이런 것들이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아내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제2부속실을 없앴어요. 네.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악한 논리예요.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을 공유하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찌 비서실을 보면 공유하는 거죠. 대통령실을 공유하는 거죠. 대통령실 비서실이 아니라 예. 야, 더군다나 대통령실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 국가 아니에요? 권력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대통령? 자 그래서 V1, V2, 뭐 V0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야당 잘하겠다. 바로 사악한 하여튼 형용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야. 그런 거 민주당 아니에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사악한 말고 뭐 없을까? 사활을 건. 아니 네. 그렇잖아요. 그 국민들이 속이는 행위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실제 이전에 영부인들이 했던 만큼의 어떤 공적 영역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맞아요. 예. 그 내조만 한다고 그랬죠. 내조만 한다는 네. 취지로 네. 사과도 하고 네. 그리고 제2부속실 만들지 근데 않았잖아요. 그때 사과할 때도 남편한테 사과했지 국민한테 사과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 가지고 그 난리를 쳤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뭐 여기서 끝. 네, 거기서 끝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좀 되고 있냐면
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도 그렇고 이용호 의원도 그렇고 여권 안에서 부글부글하다.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사과조차 안 하니까 국민 여론이 더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앞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과로 끝낼 일은 아니잖아요. 조사받아야죠. 조사받고 대한민국 검찰은 뭐 합니까? 자, 조사받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가 입증되면은 그 뇌물 받는 것에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또 입증을 해야 되겠죠. 네. 물론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민형사상 소추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대로 또 다시 적용돼서 수사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당장 대통령의 가족들이 과거의 선례를 보면 특검을 해서 혐의가 입증되면 어디 갔죠? 다? 아, 형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갔죠. 갔잖아요. 예. 다 갔습니다. 예. 갔는데 이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건 참 주어 생략하고 목적지 생략하고 이야기하기 어렵네 진짜. 아, 어렵네. 아니, 수사를 해봐야죠. 예, 수사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가는 거죠. 죄가 있으면 가는 네. 거다. 네, 예. 아,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요. 그동안 한 17일 동안 전국 순회 신년 인사회를 다녔습니다. 대선 행보하는 거야. 그래서 누굽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통령 시대가 열렸냐 이런 비판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지율은 안 올라요. 네, 지지율 안 오릅니다. 아니, 당연히 안 오르죠. 당연히 안 오른다. 왜냐하면 예. 이번 총선의 주인공은 한동훈이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2년 정도 돼 가는 거죠. 네. 2년간의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선거입니다. 그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평가 대상이겠네요. 심판 대상이겠네요.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내각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네. 국무위원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선거를 강화시켜주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굉장히 악재죠, 악재. 자, 그 주인공을 뒤로 하고 조현인 사람이 네. 얼굴에 화장하고 셀카 찍고 다니면 민심이 변합니까? 민심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얘기가 되겠냐고요. 물론 비대위원장을 처음 취임했으니까 신년이고 네. 각 시도당별로 신년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네. 인사에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행보가 너무 요란합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내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무슨 정치개혁이라고 내놓는 게 무슨 250석 네. 그 얘기하고 예. 250석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너무 황당한 거야. 근거가 없어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수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3분의 2의 모수를 줄여서 예. 250석이 84석이면 3분의 2를 넘어요. 3분의 1을 넘어요. 아. 예? 임의의 기준이네. 어차피 100석 못하니까 84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백안석이 어려우니까 84석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지는 해보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250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특권을 폐지하자면서 똑같은 권력을 놓고 숫자를 줄이면 1인당 가는 특권이 더 세지는 건데 그렇죠. 그게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네. 250석으로 줄이자고 한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아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이 250석 정도면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국민들이 윤석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 사실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연말에 방송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 한 달짜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김철근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 떨어져 가는 거냐 아니면은 이분 체제로 계속 가는 거냐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저는 영상이 이제 일단 불쾌감을 느꼈기. 김철근 총장님은 한 달짜리라고 해요. 저는 3월 달에 공천 끝나면 바뀔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공천 끝나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러 온 분이니까 네. 이야기하자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인사검증단을 했잖아요. 인사검증단이 생각을 해보면은 네. 잠재적으로 장관 차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네. 국회의원들의 인사 파일 다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인사 파일을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 파일은 어디에 들어 있었을까요?
문 열어보는 여러분. 캐비넷. 그죠? 그거 다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자께서 직접 와서 직접 관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이 제의될 때 이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 제의가 부결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도 된다. 어디로? 저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면은 총리나 뭐 서울시장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했을 건데 딱 와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이야 이것도 보통의 야망이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닌 거야. 여기 대통령 바로 가는 자리 같은 거야. 돌아가 말아. 여기서 좀 더 차별하면서 잘해봐. 이런 갈등을 늘 할 겁니다. 지금 그 갈등에 복판에 서 있다. 그렇죠. 거기에 괜찮은 하나의 자신의 이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 뭐요? 김경률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경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지면 보통 우리 뭐 공기업 보내주거나 어디 가잖아요. 그런 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난 떨어져도 그만이야. 떨어지면 나는 진중권하고 뭐 또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 떨어지면은 셋이서 양비론 하면서 방송하면서 재밌게 떠들고 다니고 언론에서 서주면은 스타도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 선수로 잘 영입을 한 거야.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마포에서는 어떻게 봐요? 정청래 의원하고 김경률 회계사 붙으면? 그러면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람에 따라서 그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기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는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17.15%라는 표수가 나왔어요. 표수.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표수가 나왔는데 그때 투표율이 48.5였단 말이에요. 근데 60에서 65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내 강서구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마포, 서대문 이쪽은 강서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개인기로 넘을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게 개인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 10%고 그 보통은 5에서 7 정도거든요. 그건 극복 불가능해요.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가 오늘 이런 말을 했네요. 정청래보다는 떳떳하다. 저 사람은 이기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당 이야기를 제가 해줄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떳떳한 분이신가요? 김건희 여사님이 그렇게 떳떳한 분이신가요? 그렇게 떳떳하시면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세요. 이미지 컨설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뭐 그 커피 아니 뭐 하는 게 거의 대부분 PI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컨설팅, 개인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있는 듯한. 그다음에 외부의 다른 어떤 그 보좌하는 조직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동료 시민을 쓰는 뭐 단어. 바뀌었어요. 어제부터 국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게 안 먹혔던 모양이죠. 동료 시민은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과 저출생 그 공약, 절출산이죠. 그 국민의힘은 저출산인데 국민의힘 저출산 공약 발표하는데 그거 보고 그냥 읽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 택배 얘기 그것도 베꼈더라고요. 보니까. 국민 택배? 문재인 대통령 때 11번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다. 정책 11번 그런 거 했었다. 맞아요. 이게 정치권에서요. PI를 이제 외부의 업체라든가 마케팅하는 분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잘 안 맞아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상품 구매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효용성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디자인 또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걸로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허위의식이 작동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장윤성 기자님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후보를 뽑을 때 선택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인물, 2번째 정당, 세 번째 정책, 네 번째 지역. 근데 전부 다 정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 그렇잖아. 사실 정책 보고 뽑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정책 보고 뽑아요. 그렇습니까? 네, 정책 공보물 다 봅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네. 이게 뭔가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치에는 선택하는데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렇지. 정치라는 것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 판단이 본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허위의식을 가지고 남에게 대답을 해요. 그래 일반적인 마케팅하고 달라요. 그걸 모르는 거야 마케터들은. 그래서 마케터들이 하는 PI는 정치인들한테 잘 맞지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 예전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제가 이렇게 뭐 좀 다녀보면요. 정치 유튜브 다 보고 계세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게 하루 종일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시고 제가 그
다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현장 취재했을 때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정치평론 장성철보다 더 많이 알아. 장성철이 뭘 알아? 그래도 좀 알지. 많이 알죠. 많이 알죠. 근데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쫙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컨설팅 이런 걸로 안 된다. 그리고요 공보물 오면 다 보고 비교하십니다. 이걸 정책이라고 내놨냐? 이렇게 하십니다. 네, 어르신들도. 근데 하여튼 저는 참 뭐 정치인들이 이미지 컨설팅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고 본질을 찔러야 사실관계에 좀 부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본인의 경험이든 네. 아니면 그 좀 고수한테 좀 얘기를 같이 하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설익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모양 좋게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네. 유튜브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많은 그 정보가 그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맞을 수 있냐, 수용이 되겠냐? 내가 보면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우리 박진영 원장이 얘기했듯이 네. 본질을 때려야 돼요, 본질을. 지금 국민은 한동훈한테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걸 묻고 있는데 그렇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특검 얘기하고 다른 그러니까. 얘기만 하니까 네. 너도 안 되겠구나. 뭐 그러면서 결국은 네. 지지율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저는 이것까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삭발하셨거든요.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께서 심판하셔야죠. 국민들이 가장 무섭게 심판할 수 있는 건 표입니다. 예. 정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뭐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막 여기서 되냐 안 되냐 얘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결국 표로 심판하는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반인륜적인 정권이죠. 뭐 진보 보수도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특별법을 안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타기를 해서 이제 법 자체를 네. 제대로 이제 실천이 안 되도록 했을 뿐인데 네. 아예 법을 거부한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정부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둬야 된다. 네. 그러니까 특조위 구성이 너무 야당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한 거 이런 것까지 싹 다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못 받는다. 주장을 합니다. 그건 이제 상권 분립 정신 위배죠. 국회는 원래 그런 거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이게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집권했을 때 야당 또 야당이 만약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네. 국회 의견을 저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대 야소라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연하게 현실적으로 야당 세력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하고 정치 협치를 하려고 하면 야당에게 들어줄 것도 있고 못 들어줄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협상 자체가 일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네. 이렇게 정치가 가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정말 막가파예요. 막가파 이 정도면. 그 윤석열이나 한동훈 씨나 전부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헌법 제대로 안 봤을 거예요. 우리 헌법 133조에 대다수 국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니까 33.3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의민주주의의 기관으로서 역할은 국회가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대의를 가지고 법원에도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거고 행정부에도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견제할 수 있다. 네. 그게 헌법 정신에 다 녹아 있습니다. 네. 거부권을 지금 벌써 하게 되면 8번째, 9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까? 8번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거부권이 계속 그냥
만사형통식으로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의장님이 국회 권위를 좀 생각해서 국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이 국회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텐데 뭐 이런 법 해서 뭐해 이런 무기력감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그 보수 세력이 백석 이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뭐 자신은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 계열은 백석이 안 돼본 경험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백석의 위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텐데, 네. 하여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셨다가 심판을 해주셔야 되고, 거부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백석 이하가 되면 집권당이 백석 이하가 됐을 때, 네. 나머지 야당 연합 전체가 200석을 넘었을 때, 네. 그럼 거부권을 거부당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국회가 이번 총선의 어떤 중요한 지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서 장외 집회 같은 것들도 생길까요? 그렇겠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큰 항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네. 수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촛불혁명 이후에 시민사회 세력을 구성해왔던 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국민적 저항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세력이 크게 안 만들어져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퇴진이야? 뭐 이런 이야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말하기 곤란할 거예요. 이게 또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네. 원내 정당이라는 것은 갈로 쳐서 나쁜 의미로 기득권 의원 특권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꼭 원내에 들어와. 여의도에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꾸 원내에서 원내만 공격하지 말고. 저 그래서 마포에 있을 겁니다. 네. 왜 마포에서 출마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섬 바뀌니까 섬에 안 갇히려고. 섬에 갇히지 않으려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못해요. 당론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받지 않으면 윤석열 퇴진 투쟁 들어가겠다라고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의미 있는 중진들이라든가 최고위원 중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돼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정당들이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국민들보다 뒤처져 있는 거잖아요. 정당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저는 조금은 한 발은 앞서 나가야 된다. 아니 반보만. 반보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반보 정도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 엄동설 안에 국회 주변에서 오체투지 하셨어요. 삼보일배 하시고 계시는데 경찰하고 유족들밖에 없어요. 시민사회 활동가들하고. 아니 거기에 막말로 얘기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5명만 같이 해보십시오. 예? 언론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거부권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원내대표께 건의드리는데요.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네. 나오셔서 현장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네. 의회 민주주의가 의회에서 여의도에 자기들끼리 갇혀서 타협하고 절충하고 짝짝꿍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거리에 네. 민중들, 서민들의 힘든 투쟁들 이런 것들을 제도권에서 해결하라는 게 의회 민주주의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에요. 중상층과 엘리트의 정당이에요. 여의도에 서면은 그렇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하여간 민주당이 기본 노선을 잘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게 그렇게 많은 표를 주었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개혁신당 20일 창당대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에요? 네. 뭐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국회. 그러고 보니 넥타이가 오렌지네. 네, 그렇습니다. 발음 안 좋아. R인지. R인지 R인지 안 돼요? 우리가 MB 때 그 노력을 여태까지 못 바꾸고 있어요. 하여튼 오후 2시에 하게 돼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참석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창당대회를 끝내고요. 네.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그 신고를 이제 중앙선관위 하면 네. 뭐 며칠 내로 이제 필증이 나오겠죠. 근데 네. 이제 필증을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오해 사는 일은 없겠죠. 빨리 필증을 내줄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아, 필증을 안 준다. 아니 필증이 이제 그 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회의나 또는 네. 뭐 서면 결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혹여라도 예, 빨리 내줄 걸로 기대합니다. 예. 이런 걸로 그렇게 하면 진짜 나빠. 그런 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뭐 빨리빨리 주고 해야죠. 이런 걸 늦추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궁금한 게 이겁니다. 도대체 그 줄을 섰다는 현역들은 도대체 언제 입당을 하는 겁니까? 그 창당대회 때 새로운 얼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황이 계속 그 현역 의원들의 마음을 더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애써 많은 의원님들이 뭐 이번에 누를 보면서 뭐 또 그 취재하는 기자분들에게 네.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네. 또 이 지금 원희룡 그다음에 이제 김경률 이런 사태를 보면서 누구라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략 지역으로 정리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불안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 캐비넷 열릴까봐? 아니 보통 의원님들의 그 심리가 이렇거든요. 다른 의원은 모르겠고 네. 나는 대통령하고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공천 받을 거야. 이게 아주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알아요. 공천 못 받는다는 사실을? 네, 본인만 모르고 있어. 그렇게 네. 빨리 알려드려야겠네. 그렇게 말을 한다고 또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기 뒤돌아서서 이렇게 칼이 들어와 있네. 이거 느끼기 전에 몰라요. 몰라요. 그 전에 아이고, 몰라요. 칼이 들어와 있네. 이거 느끼기 전에 모른다. 잘리기 전에 몰라요. 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네.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광주에 가서 출마해라라는 요구가 원칙과 상식 팀으로부터도 나옵니다. 예. 그 개혁신당도 좀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미래라는 이제 그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렸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본인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헌신하겠다 이런 취지인 걸로 좀 그 이해를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욕심내지 않겠다 이런 걸 이해를 하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제3당 그 3지대 공간을 열려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진짜 헌신은 어려운 지역에 도전을 해주는 게 헌신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길을 뚫어주셔야 네. 함께 출마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더 크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불출마보다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호남 네. 그중에 핵심인 광주에 네. 좀 생각을 다시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 생각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광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선되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아니 저는 그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공학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뭐 같은 식구였잖아요. 네. 같은 식구였는데 네. 이준석 대표에게 내보이기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 저기 이해도나 이런 게 떨어지셔가지고 정치에는 원래 공학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익 배분, 권력 배분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와 철학이라는 것과 이 전략 전술, 그다음에 때로는 권모술수적 요소 이런 것까지도 정치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정치 공학이라고 막 떼놔버리는 거야. 네. 이건 뭐냐면은 그냥 그런 전략 전술이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정치했다 이제까지 네. 생으로 드셨다 이제까지 정치를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생으로 드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거친 들판에서 네. 저기 원외 30대 당 대표까지 된 이준석 대표 앞에 내놓기가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냥 이준석 대표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 본인이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런가요? 이준석 대표 그랬어요. 그 호남에 가서 계란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맞더라도 정면승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좀 지지율이 좀 올라야 같이 할 맛이 나는 거지. 합치면 마이너스야. 이러면은 합치기가 참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안 할 거다. 합당 안 한다. 이런 또 분석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 안 한다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 합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인 건데 최소한 산술적인 기계적인 합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합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합쳤는데 양쪽 지지자들이 서로 안 맞아갖고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두 분 다 훌륭한 분이고 네.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기본 의지가 있는 분들인데 성장 배경이나 정치를 해온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와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도 네. 야, 이 양당 도저히 안 되겠다. 3당이 파일을 키우고 힘을 합쳐봐라. 네. 뭐 이렇게 해서 지지 응원을 좀 보내주셔야 네. 발걸음이 좀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끼리 네. 공학적으로 뭐 이러니까 합쳐야 된다 이런 식의 계산법으로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향자 의원이요. 예, 예. 당명을 한국의 희망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네, 요거 안 받으면 빅텐트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든지 말든지. 네? 오든지 말든지예요? 아, 그분 진짜 좀 네. 재밌는 분이시네요. 네. 오든지 참, 말든지. 그런 조건을 거는 분은 참 처음 봤어. 네. 안철수하고 약간 유사하다, 그죠? 과학기술, 과학기술 받으면 되지 뭐. 네, 과학기술을 하면 되죠. 과학기술은 받으면 되지 네, 뭐. 네. 근데 한국의 희망 이런 거는 네,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뭐 좋은 이름은 택하면 되지 뭐. 그걸 본인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정치 안 이러는 거예요? 해야지. 양향자 의원 왜 이러는 거예요? 글쎄요. 오렌지는 받았잖아요. 오렌지. 예? 오렌지 색깔은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꼭 색깔을 뭐 네. 이걸 해라. 누구를 고려해서 한 거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네. 좋은 색을 고르다 보니 비슷한 색이 된 거죠. 네.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오렌지를 아렌지로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면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이제 그 양양자 의원님께서 네. 본인이 이제 당을 먼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각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당연히 당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분이 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걸 갖고 뭐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분 의견 아니, 한국의 희망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합당이나 또는 뭐 연대나 이런 그 세력 그 합치는 과정에서 예. 그건 당연히 주장과 실제의 과정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 그 주장을 갖고 감나라 판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거 48분이어서 민주당 배분이 너무 적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목표 원내 일당 151석.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난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도 밝혔고 개항을로 간다. 뭐 어디로 가냐 이제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부겸 전 총리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예비 후보 검증 내용 좀 납득하기 어렵다. 왜 이런 식으로 검증하느냐. 예, 그리고 소통과 통합에 더 노력을 하고 공천의 공정성에 논란을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이런 그 주장은 어떻게 들으세요? 나도 다시 정치하고 싶어. 그런 뜻이지 뭐. 뭐예요? 나 정치 시켜줘. 그렇죠. 나도 다시 여의도 가고 싶어. 산에서 이제 뭐 편하게 이제 몸을 잘 만들으셨으니까 네. 나도 다시 섬으로 돌아갈래. 네. 여의도로 돌아올래. 뭐 이런 말씀이시죠. 뭐. 아니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원로로서 또는 뭐 또다시 정치에 복귀하고 싶은 입장으로서 네.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판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른들은 담론을 이야기해야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이익관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침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식의 멘트라든가 그런 하나의 이제 조언 이런 것들의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당내의 이익관계 구도에 끼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공격받습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151석의 개항을 네. 출마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회복한 게 아닌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보여지는 거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비례대표 선거구제 있잖아요. 네. 이건 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절대적으로 그 의원직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100% 의원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비례인데 네. 연동형을 하면 위성정당에 가서 당대표가 비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병립형을 계속 주장해왔던 거였는데 개항을을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굳이 네. 비례대표 선거구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다수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이른바 그 민주당의 그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야당들, 연합정당? 네. 야당들에게 기회를 좀 줄 수 있다. 네. 또 시민사회의 여러 그 원로들이 와서 엄청난 압박도 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모양새로 좀 보여지는 거고. 아, 연동형 비례제 빨리 결정해라. 예.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 내가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그 전 총리가 얘기한 것은 네. 지금 이런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 적격 심사 있잖아요. 네. 이 적격 심사가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걸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점을 나는 지적하는 걸로 보여요. 두 군데 아니에요? 그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예. 그다음에 그 어디죠? 그 고양 최성시장. 이렇게 거기도 있고요. 있고요. 네. 여기 동작구청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을 해서 지역 내 조직이 좀 있고 네.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역 의원들이 네. 대부분 당의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 네. 결국 불공정 경선이다라는 그러니까 짜맞춤 맞춤형 경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명이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 하에 그러니까 친명의 맞춤형 공천 전략이다. 그럼 결국 거기에 다 배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거지. 네. 그 문제를 지적한 거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우리 있는 게 이철근 총장님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네. 꼼꼼하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 네. 어른이잖아요. 네. 어른이면 잘 좀 하지. 아 참 뭐 아이고 정식이는 오래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지. 뭐 요 정도만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취지고요. 아, 정식이가 누구예요? 조정식 얘기하는 거예요? 김부겸 계보였습니다 한때. 예. 왜냐하면 자기 식구부터 이야기해야죠. 이해찬 계보 아니에요? 뭐 자주 옮기 다니시죠. 네. 네. 자주 옮겨 다니세요? 네네. 네, 어쨌든 지금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김민석 의원 출연하셔가지고 이번에 웬만하면 다 그냥 경선 붙이고 그리고 또 현역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토론 몇 번 할 수 있도록 수구이 경선을 만들어서 대충 몇 번 토론해 보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니까 경선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경선을 해야지 그냥 뭐 숫자 돌려가지고 하는 방식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제안했거든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 실제로 이게 당원 동원 경선이 돼버렸잖아요. 네. 토론회라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면 네. 인지도 보고 투표하게 그렇죠. 된다고요. 그러면은 뭐 토론회 3회 보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차원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김민석 의원께서 전제하셨던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잘한다는 말에는 동의가 안 되겠네요. 잘했는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됩니까? 아, 그건 동의할 수가 없다. 네, 그건 동의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잘하고 계세요. 네. 김민석 의원이 잘하고 계신다는 건 동의하는데 네.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 한 70%는 우리 당에 와도 잘 지낼 거야. 야,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정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건 어떤 가치, 예? 그다음에 정책 노선 여기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저 태반의 의원들이. 예?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령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정당의 강령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재. 공천에서 국회의원 뭐 제가 줬어요 뭐. 저를 제끼고 다른 사람을 준 건데. 아, 박진영이 갔어야 됐는데 딴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국회가. 아니 내년이 아니죠. 아니, 올해는 꼭 들어와야 된다니까. 아, 뭐 저기 자꾸 원에서 원내 공격하지 마. 네. 국회 출입증은 있습니다. 예, 출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네. 당에서 공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공격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너는 거예요. 오지 마. 막 민주당이 얼굴 뽀얗고 경력 관리 잘 돼 있고 네. 중산층과 서민 민중들에서 싸우지 않아서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은 이런 뽀얀 애들만 이제 국회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지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민주당 영입 인사들 저희가 다음 주에 특집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 누가 왔다 그러면 막 신문이 막 기사도 많이 쓰고 막 이러는데 거의 주목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요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첫 번째 표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직능 이익단체의 거대한 조직의 장, 뭐 경제인연합회 회장, 어디 뭐 복지사협회 회장 이런 단체장들을 데려가서 표가 되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미 유명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정동영, 신기남 기억나죠? 옛날에 네. TV에 많이 나와서 삼풍백화점 앞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로 표가 되게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네.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가서 억지로 스토리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유삼영 총경 동의합니다. 네.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영입은 그런 사람들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예? 그 당 대표의 역량과 당 대표의 품이라고 얘기할 그 품, 넓은 품.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도 용인하고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보다 더 유명하거나 본인보다 더 대성할 사람은 미리 견제하고 자르는 거죠. 예? 김대중이나 김영삼 이런 정도의 사람들 정도 돼야 다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당내에 비명 인사들도 못 품는 상황인데 밖에서 유명한 사람 얼마나 데려오고 아니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네.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로 네. 대권 주자 1인데 저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거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의 집행부가 너무 좀 엉성합니다. 그럼 집행부를 바꿔야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걸 코멘트로 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게 뭐냐면은 아니요 지금 아직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혹시나 남아있어요. 공천이 아니, 남아있구나. 이제 우리 네.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민주당의 친명의원이라는 사람이 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조사해 보니까 몇 명 없더라고요. 그 중에 쓸만한 친명 제가 보기엔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예요? 김병기. 김병기요. 뭐 그 정도 일 좀 하고 박진영은 친명 아니네. 원해잖아요. 원해고 예,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네. 이게 개파연합이잖아요. 네. 범주류 이재명이 대세니까 붙어 있는 네. 개파연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첫 번째는 개인에게 충성하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정치권 입문했을 때 개파에 충성하는 상황. 이게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또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공천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그만하세요. 네, 누굽니까?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꼭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원외니까. 그래도 원내로 들어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 행사에 참석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한마디를 했다가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진짜 충격 속에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영상이 그 오바마 대통령 네. 영상이 그 돌아다니던데요. 네. 그거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너무 심하다. 이건 글쎄요.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왕이 된 걸로 본인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건 이렇게 계속 한다면 국회의원마저 저런 식이라면 국민은 아예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했던 행동도 사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국회법이라든가 국회 절차 위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규 160 몇 조인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국회의장이 이렇게 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대통령께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 활동과 또는 국회의원들의 품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완할 필요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하여튼 오늘 마무리가 좀 이런 얘기여서 그렇긴 합니다만, 국회가 더 큰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일관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뭐 80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그밖에 모든 정당들이 어떤 표를 받게 될지 저희도 좀 주목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민주진영 박진영 저기 구독자 얼마나 느는가 한번 보고. 네. 조회수 보고? 야, 예, 이 자리는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느는 거 보고 출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